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구만 토크쇼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50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도 선거법 처리를 막기에는 결국 역부족인 셈이 된 거죠. 공수처 설치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같은 남은 민생 법안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통과될 가능성들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토론과 합의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의회 정치는 올해 내내 우리 정치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 정치의 실종, 사망 이런 얘기들 참 많았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정치권의 모습들 국민들이 어떻게 준엄한 평가를 내년 총선에서 내릴지 그만큼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 현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 정치권도 결산하고요. 내년 총선이 내내니까 내년도 조금 전망을 미리 좀 해보는 그런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또 시사 패널, 정치 패널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왼쪽으로 시사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서종욱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리포트를 먼저 볼 텐데요. 리포트 내용은 오늘 선거법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상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돼 오늘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후쯤 열리면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당 반발이 예상되지만 4+1 협의체만으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선거법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비쟁점 법안 5개도 오늘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다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4+1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불법 모임이 조물락거리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안보다 더욱 험악한 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이틀 혹은 사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가 될 거라 그 시한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3개와 유치원 3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은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이런 쪼개기 임시국회 끝에 일러야 내년 1월 중순에 처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 선거법 얘기부터 좀 먼저 해봐야 되겠죠. 먼저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래도 좀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하고 한번 좀 리뷰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논란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 교수님, 네. 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지난 4월달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 조항은 그러니까 지역구는 225 그리고 또 비례대표는 75로 하고 연동형을 적용해서 연동형 비례 제도를 적용해서 연동률을 50%로 하는 예.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안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든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상당히 연동형이 너무 가다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좀 불리한 측면들 네. 그런 현실적인 조항 그러니까 이 반대에 부딪혀서 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수정이 돼서 지금 현행대로 지금 250 지역구 253대 비례 47석으로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연동률은 50%는 그대로 하는 하되. 준연동률 하되 이 연동률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상한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7석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캡을 채워서, 그러니까 지금 상한을 예. 채워서 30석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봉쇄 조항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을 3%를 득표를 해야만 비례대표가 지금 배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연령이 글쎄요. 하향되도록, 예. 그건 원래 패스트트랙 원안에 그대로 있는 네. 그 조항을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표를 통해서 보시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표 내용을 이제 유념을 하시면서 세 분의 이 패널들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보죠. 자, 김평론가님, 네. 뭐 오늘 표결 처리되는 거는 뭐 통과되는 건 문제 없는 거죠? 네, 네, 그럼요. 예, 이게 의석수가 이미 뭐 한 163석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148석 이상이 돼야 예, 돼요. 예, 예. 뭐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선거법이 저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떤 면을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비례성을 좀 높이자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예.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좀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50% 연동이라는 걸로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디테일이라는 악마를 처음부터 협의해내지 못한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좀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30석 상한을 두게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뭐 비례성이라는 거는 다소 그 상승되는 네.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냈다는 데서는 유의미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단 이제 야당 제1야당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그렇죠. 게임의 룰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정치, 의회, 역사상에 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는 있고 공수가 바뀌었을 때 이것이 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거죠. 예. 자, 이 평가도 이제 역시 지금 우리 김평론가님 평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에도 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요. 지금도 이제 이거 민심과 역주행하고 폭주하는 패스트트랙 열차는 지금이라도 이게 멈춰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제가 세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원칙하고 이제 그 실익하고 민생인데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게 맞는가? 여기에다가 일야당을 빼고. 예. 근데 여기에다가 문제는 이제 통과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헌재가 1대2죠. 인구 편차가. 예. 그러면 이제 이거 한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은 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렇다면 나머지 게 다 선거구를 구체적으로 획정해야 되죠. 예. 근데 이것도 한국당 빼고 할 겁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게리만드링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호남에 순천이 좀 많다 해서 순천 2개 주고 네. 그럼 이게 수도권에 어디 줄이고 이것도 이게 일방적으로 할 겁니까? 네. 그런 게 게리만드링 아닙니까? 예. 선거법 이게 합의해야 된다는 거. 지금 통과돼도 구체적인 획정해서 또 이게 문제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개정법이 실익이 있느냐? 바로 이제 이거 이렇게 되니까 꼼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꼼수가 꼼수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거 비례 한국당. 좀 있으면 이게 비례 민주당이 놓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소수 정당에 뭐 우선권을 주고 뭐 이런 거 이게 사표를 방지하고 이런 취지가 몰각되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꼼수가 놓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생인데 이렇게 쪼개기 살라미 국회로 임시회를 여러 번 하면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병력법이나 또는 이제 예산 부수 법안도 없이 예산안 통과됐잖아요. 이런 게 민생 법안은 언제 처리할 겁니까? 예. 지금 이게 공수처 검경수사권 유치원 3법 산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가다 보면 총선이에요. 따라서 저는 민생이 산적한데 과연 이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급선무냐? 다시 한번 이게 여당이 민생을 돌아봐라. 이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 교수님도 평가를 좀 짧게 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 좀 더 듣겠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평가해 이런 주시죠.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허지부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번 선거법이 지금 그러니까 이 개정 노력 자체가 아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선거법 개혁의 출발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표, 이 소선구제가 네. 갖고 있는 사표를 방지하자는 거고, 그리고 또 소선구제에 의해서 거대 양당 정당 구조가 됨으로써 상당히 대결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다는 노력이 시작이 된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4월 달에 상당히 조금 미흡했지만 그래도 준연동제라고 해서 연동률이 50% 적용되는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많이 진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 원칙은 나름대로 적용됐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아까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자신들은 뭐 묘수라고 하지만 상당히 정치적 꼼수에 가까운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 지금 비례정당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시작되었던 이 거대 정당 구도를 그러니까 깨고 다단계를 통해서 연정을 하는 그리고 나눌 수 있고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선거법 협상 자체는 여야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까 저는 이제 김영평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반론이 좀 있어서 이거 시간은 조금 신청을 했는데 예. 첫 번째 이제 원칙이 어긋났다,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 부분은 나쁜 선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원인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예. 그 자유한국당이 협의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민생 법안을 모두 다 예산안까지 연계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가 민생을 저버린 국회가 된 데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선거구 조정은요 항상 선거법 통과 이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자유한국당도 끼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참여를 본인들이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예. 말씀. 그리고 비례한국당과 그 비례민주당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비례민주당까지 만들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비례민주당이 안 만들어진다면 비례성은 다소 보완된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얘기는 좀 싶습니다. 이따 좀 한번 자세히 좀 해야긴 해야 됩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세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한 가지만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쭤보게. 이거는 이제 우리 변호사인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얘기가 나와서요, 한국당에서 근거는 뭐고 이게 뭐 가능성 여부 요까지만 좀 서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제 그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그 선거의 대원칙이 네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직접 선거, 네. 그다음에 이거 평등 선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뭐 다른 선거 원칙도 있죠, 뭐 보통 선거나 결국 이제 그 한국당 입장은 직접 평등 선거 원칙에 반한다. 이 말은 이제 그 국민들이 직접 결국 지역구 후보를 이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연동형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 비례를 통해서 예. 하기 때문에 직접 선거 정당에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 개인한테 직접 투표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에서 직접 선거에 반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평등 선거는요. 결국 이제 1인이 1표로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제가 만약에 이거 한국당을 찍었다. 예. 근데 한국당이 정당 투표 40% 얻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한국당이 많이 얻었다는 이유로 근데 지역에서는 인물 때문에 네. 내가 이게 한국당 지지 안 해도 인물은 누가 좋아서 한국당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제 표는 완전히 사표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평등 선거에도 조금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반한다. 이런 이제 주장으로 헌법 소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한국당은 보고 있고 저는 상당히 그 타당성이 일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헌법 위헌 심판을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래요. 법조인으로서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정말 자유한국당이 협의에 안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예,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평등 선거, 직접 선거 이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 1인 1표제 하에서 이것이 됐을 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1인 2표제가 됐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는 거고요. 직접 선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평등 선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이걸 갖다가 전체 의석에 연동을 시켰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의석에 연동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석에 연동시켰을 때 이걸 100% 연동할 거냐, 50% 연동할 거냐 이게 문제였는데 100%를 연동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50%를 연동함으로써 사표가 발생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사표가 발생한 것도 과거에도 그러면은 사표가 없었냐? 비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표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표가 있지만 예. 30%로 상한을 정함으로써 나머지 17석으로 그 부분을 다소 위헌성을 완화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유한국당이 공부를 한 다음에 짧게 위헌 한 말씀만 제청을 하는 제가 것이 드리면 맞겠다. 이런 생각이 현재 듭니다.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지역 투표 1표, 그다음에 비례 1표, 2표, 1인 2표 하죠. 예. 근데 옛날에는 1인 1표였죠. 1인이 지역에 투표하면 그 얻은 걸 가지고 비례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역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인물이나 보고 찍는데 이걸 가지고 왜 비례 나누느냐. 이 말이 그 전체 취지는 지역하고 비례는 전액이 투표하는 기준이 틀려요. 네. 따라서 이게 엄격하게 구별해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우리 지금 비례하고 지역이 역으로 이게 연동돼 버리니까 제 말은 두 개를 구별하라는 헌재 판례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헌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 1표면 알겠습니다. 한 표의 의사가 얼마만큼 정당에 가 있고 예. 얼마만큼 대표성으로 이야기하는 지역구 출마자에게 있느냐를 나눌 수 없으니까 예. 위헌이라고 한 거라서 예. 그래서 개인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 1인 2표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 이런 1인 2표제 이 상황에서는 위헌 소지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됐죠? 예. 가겠습니다. 위성정당 얘기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위성정당 얘기가 사실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비례 한국당 뭐 가칭이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는 그 취지가 이제 조금 이제 흐려지는 퇴색되는 이런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한국당이 이 비례한국당을 이렇게 공식화하고 실제 현실화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앞서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예를 들면 특정 하나의 정당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상당히 그 득표를 많이 했을 경우에 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의석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연동을 100%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그만큼 늘어나는 늘어나기 거니까. 때문에 그 문제는 상쇄할 수 있지만 그건 50% 되고 또 상한제를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고사에 앉아서 다 피해를 당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국당 입장에 4+1 협의체에서 이렇게 예. 만드는 이유가 결국 한국당을 포위하고 나머지는 물론 똑같은 조건에 있는 민주당도 상당히 그러니까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예. 없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는 정당은 누구냐? 민주당의 소위 말해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 진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한국당을 포위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묘수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만 따로 그러니까 선출하는 그러니까 정당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당이 그대로 가고 예. 나머지 비례대표만 따로. 그러니까 따로 하는 정당을 소위 말해서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그 분들만 따로 투표를 또 하게 되면 정당 투표를 또 예.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몫은 자신들의 몫은 챙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역구는 드는 거죠. 지역구대로 챙기고 만약에 비례는 비례대로 그렇죠. 그렇게 챙기고. 되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만들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지금 이 거대 정당이 갖고 갈 수 있던 거대 정당이 표를 독식하는 그 구조를 깨려고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럼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선거법 개혁 왜 했느냐? 그렇죠. 차라리 현행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차 교수님 마지막에 하셨던 그 클로징 부분이죠. 왜 뭐하러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소모적인 정쟁을 벌쳤냐라는 비싼 세금으로 이제 세비 받아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 될 거냐 아닐까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이제 꼼수를 둘 때는요, 더 큰 꼼수로 응징하는 게 묘수가 된다. 그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상대가 이제 꼼수로 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더 큰 꼼수로 응징하는 거예요.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얘기 하시던데. 제가 이게 알려준 거예요. 아 그래요? 묘수. 제가 워낙 방송 많이 해서 그게 바로 묘수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나 1+4가 꼼수로 오니까 오히려 이게 한국당도 꼼수는 맞아요. 더 큰 꼼수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묘수다. 결론은. 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단 말씀이네요. 100%를 봐야죠. 아 100%? 아, 한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요. 비례 한국당과 비례 민주당은 차원이 틀리다는 걸 말씀드려요. 비례 한국당은 정당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4가 꼼수를 쓰니까 그럼 이게 가만히 앉아서 의석을 도둑질 당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게 비례 한국당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이게 정당방위 맞아요. 왜? 한국당은 선거법을 반대했으니까. 예. 근데 비례 민주당은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뭐 사표를 방지하고 1+4 하면서 비례 민주당을 만든다? 이거는 이게 국민의당 기만이라는 거. 네. 따라서 비례 민주당은 안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자꾸 뒤에 하다 보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따부터는 돼서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게 비례성이 왜 부족했냐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을 할 때 거기에 대표자들이
그 득표율이 20%에서 40%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20% 해도 40% 정도로 득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은 그걸로서 인정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의사는 묻힌다. 그게 근데, 사표죠. 예, 그게 그 의사가 그럼 그게 60%에서 80%가 되는 게 묻히는 게 옳으냐.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거는 이 비례성을 증가시키겠다는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정당방위적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선관위가 권고할 때 같이 동의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 이거는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고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지면요. 비례성 강화라는 건 사라집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지금의 정당 득표율별로 병립 배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비례성 개선은 안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선거법 개정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이 제도를 가겠다고 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명분이 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좀 희생을 하더라도 그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인 예. 선관위의 권고였던 비례성을 다소 개선해내는 효과는 예.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듦으로써 그마저 많이 깎아먹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는 다소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도 한 말씀 보태고 싶은데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4-1이 정치적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신의 한 수처럼 묘수를 쓰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는 결국 하면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 그게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과연 찍을 거냐 안 찍을 그렇죠. 거냐 그러니까 그 그것이 얘기죠. 과연 그러니까 정당한 정당 방위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코 그 자체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정당을 하나 딱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지금 5개 광역 단체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당원 1,000명이 그러니까 지역당이 있어야만 지역 당원들이 있어야만 선거법을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 수 예, 있다는 예.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는 아마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기호를 최소화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례 정당 그 순위에서는 민주당 다음으로 지금 2번은 못 하니까 2번은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그 한국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2번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기호가 통일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3번으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가면 의원수를 상당히 현역 의원수를 늘려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례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장 총선 불출마하는 의원들을 그걸로 보낸다. 뭐 그러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총선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과연 그만큼 순수하게 동의를 할 것이냐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개정선거법에 보면 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민주적인 그 선출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비례한국당이라는 자체가 위성정당인데 이 위성정당 안에서의 비례대표 선출 자체가 상당히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법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상당히 후폭풍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얘를 가칭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럼 자유한국당이 비례에 있어서는 지금 비례한국당을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선거법에 있어서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요. 끊임없이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역행하려는 걸로 반개혁적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이 혹폭풍도 상당히 만만찮을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수식대로 될 것이냐 정치는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비례한국당이라는 부분이 아마 일종의 정치의 엄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서 변호사님은 100% 만들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여러 지금 경우의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 반발도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상당한 저항 심리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어제 선관위가 위성정당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걸 보면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는
그 후보를 내지만 비례 쪽은 아예 후보를 한 명도 안 내는 식으로 하더라도 비례한국당, 가칭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으로 인쇄될 것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3번이 될 거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각 당에서 이제 뭐 최종 후보를 내고 이러면은 3번이 더 4번, 5번을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관위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성정당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관련된 이제 영향 얘기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예상 의석수 관련된 보도들이 뭐 온 사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의석수로 나올 것이냐 우리도 전망을 한번 해보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나중에 맞냐 안 맞냐는 둘째치고 자 우리 김상현 평론가부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구에서 이른 퍼센테이지를 채워주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이 적은 당 그러면서도 3% 봉쇄 조항을 넘기는 당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를 받은 가지면서 지역구 그 대표를 그 선출시키지 못하는 정당.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례 한국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비례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차지 못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3% 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가장 큰 혜택을 당연히 보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명분이 너무 없어서 국민들의 또 저항을 받는다면 지역구 대표를 뽑을 때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뽑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안 찍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을 좀 밀어주려고 했던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하면 그러나 비례에서는 그 골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골수 지지자들이 오면 오는 족족 이득이 돼요. 그러겠네요. 그러나 지역구 대표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정치적 명분이 없으니까 반개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영향을 배제하고 만약에 현재의 그 선거법 지지율로만 예. 본다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에는 큰 득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좀 저것도 이제 전망치긴 합니다만 좀 참고하시면서 패널분들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이제 그 지금 여론은요 아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게 4개월 동안 정당이 많이 지금도 이게 50개 정도 예상되고 많으면 이게 100개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첫째는 이제 제도가 아니고 민심을 얻는 정당이 승리한다. 아무리 이게 제도를 꼼수라가 자기한테 네. 유리하게 꾸미봤자 결국에 민심을 얻는 정당이 승리한다. 그건 뭐 이걸 당연한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드려요. 예. 뭐 정의당이 아무리 유리하게 설계해도 정당 지지율이 2% 놓으면 의석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따라서 이제 그걸 첫째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연동이 되면요 아무래도 이게 그 좌우 극단에 있는 정당이 유리해진다. 중도보다는 좌우 극단 한마디로 이제 그 약간 진보 쪽에서는 정의당이나 이런 이제 뭐 민주당이나 예. 이런 당이 이제 3%든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쪽도 봐야 돼요. 보수 쪽에도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공화당이다. 우리 공화당도 이제 그 태극기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3% 얻으면 의석이 최한 4석 이상 그 로또처럼 예. 이런 게 당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너무 이게 다당제로 가는 건 분명한 거고 상당히 저는 중도에 있는 존재감이 없는 여러 정당보다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수든 진보든 기치를 내세우는 좌우 극단 정당이 유리해진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국회가 상당히 정쟁의 소용돌이, 이렇게 분열로 국론이 계속 분열로 이를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게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이 안 됐으면은 좌우 극단에 있는 그런 당들이 이렇게 우위를 점할 뭐 그런 여지는 또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공화당만 하더라도 네. 뭐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자가 얼마 나올지 또는 이게 전국에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공화당도 이게 상당히 인물들이 비례를 노리고 많이 이게 영입도 되고 또 이게 한국당에서 탈당을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이념적으로는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기. 근데 서정 변호사님이 앉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상당히 약진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정 변호사님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확률이 100%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비례한국당을 만약에 만들 경우에는 우리 공화당은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비례대표는 제가 봤을 때 단 한 석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왜 우파 쪽의 보수 쪽의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을 거의 그러니까 한국당이 다 갖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눠 가질 표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례한국당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이 맞지만 아까 100% 만든다며요. 만들 경우에는 우리 최소한 우파 쪽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 다른 우파 성격을 띤 정당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의 지금 그 이 4+1 합의안이 통과되고 여기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 경우에는 예. 저는 소위 말해서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은 거의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러 셈법을 나와봐야 되죠.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은 다른 군수정당에 출연할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우파 진영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가능성이 차단돼 버릴 경우 그것이 아닌 정치적 득실이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어쨌든 세 분 다 뭐 그 다른 말씀도 있고 하지만 공통된 말씀은 역시 다당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아니 근데 부분을-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예. 사실은 이 봉쇄조항 3%가요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20대 총선 때도 이 3% 조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기독교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 정당들 같은 경우 전국에다 다 후보를 다 냈어요. 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3%를 못 넘겼습니다. 이 3%라는 조항이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군소정당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벽이 너무 높다. 봉쇄 그 조항을 그 기준을 좀 낮추자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예. 결국은 이번에도 3%로 고정됐기 때문에 이 3% 벽을 넘는 정당이 우리 서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100개 정당 뭐 이를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정당은 2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은 한 5-6개밖에 안 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당제 얘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거대 그렇게 양당 그렇죠. 중심의 제도가 이제 그렇죠. 체제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당 물론 뭐 큰 당들은 한두 개 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여러 당들이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좀 더 국민들의 말씀을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말씀에서 다수당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한 가지만 더 전망을 하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당제가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사실 우리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의원 내각제에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 뭐 그런 다당제에 따른 폐해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요.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다당제가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정치 지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지 부정적인 요소가 될지 한 말씀만 딱 듣고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 평론가님 먼저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흘러가면 다당제가 득이 될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서시는군요. 네, 확신이 안 서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정치학 101이죠. 기본인데 그게 뭐냐면 민주적 거래라는 거거든요. 민주적 거래라는 게 뭐냐면 당선된 자에게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자, 패배한 자는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는 걸 믿고 국민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거죠. 준비를 한다. 이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민주적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주장이 있으면 우리 주장이 옳은데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냐라고 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민생법안까지 연계를 시켜가면서 이거 막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법안 저희 통과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당제가 되면 그런 민주적 거래라는 것이 성숙되지 않은 최장직 교수가 이야기한 거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민주화는 됐는데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원활해지고 활발해지면 선진 국가로 나가는 학습은 좀 더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전자 쪽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가 우리 김 평론가님 좀 더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자,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양당제든 다당제든 장단점이 있죠.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 제도에서는 아주 이 다당제는 나쁘다. 나쁘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거는 지금 저는 우리 헌법의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그럼 이게 양당제가 대통령의 권력을 더 견제할 수 있습니까? 다당제는 어려워요. 지금처럼 만약에 1+4잖아요. 근데 4가 없었으면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울며 겨자 먹더라도 야당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아서 이게 타협의 정치가 되겠죠. 근데 다당제가 되면 일부 군소정당하고만 합쳐가지고 거의 국민의 한 40% 가까이 지지하는 당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게 일방적인 독주가 가능하잖아요. 결국 이게 다당제가 되면 청와대가 자기 당에다가 군소정당 몇 개 모아서 독주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 견제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헌법의 가장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한을 견제하는 거고 그 점에서 지금 다당제는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그래서 자, 우리 서영 변호사님 말씀을 반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체제 하에서 양당 구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도 아니면 몰식의 극한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87년 체제가 시작된 게 1987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1988년대에 그러니까 제 13대 총선을 합니다. 13대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당 체제였습니다. 4당 체제가 됐을 때 그때 당시 50 청문회, 강주 청문회 이래서 소위 말해서 가거 청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군부 정권에서 민주화된 정권으로서의 안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로 양당 체제가 되면서 극한 대결로 치달았거든요. 자, 또 그리고 15대 때도 3당 체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 이 김종필 그 자민련 총재가 만든 3당 체제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됐죠? 당시 97년 대선에서 DJP 연합으로 해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권력이 나눠지는 그리고 지금 공동정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20대 총선에 3당 체제가 됐잖아요. 국민의당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20대 국회가 많이 욕을 듣습니다만 20대 국회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권이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뭡니까 비선실세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때 어떻게 응징했습니까? 3당 체제가 중심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민주적인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 지금 3당 또는 4당으로 대표되는 이 다당 체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렇게 결코 나쁜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최장식 교수님 얘기를 우리 김평론가님 하셨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상당히 좀 와닿는 말씀으로 좀 지금 특히 이제 차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나머지 얘기를 좀 가야죠. 왜냐하면 아직 국회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법들이 많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돼서는 벌써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남아 있고요.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 법안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내년 뭐 1월 한 중순까지 차차 처리가 될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역시 논란의 초점은 또 공수처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일부 수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한국당은 이제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고가 돼 있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선거법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정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 착수 단계에서 이 내용을 공수처장한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이거는 정의당 윤소아 대표가 추가했다 이렇게도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공지를 하도록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이제 검찰이나 이런 이제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다가 근데 고위공직자 적용 대상 공수처법의 적용 대상이 한 7,2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판검사가 한 5,000명 되고요. 이런 이제 공수처 법의 적용 대상의 범죄 혐의가 만약에 인지가 됐다, 발견이 됐다. 이럴 경우 이게 지체 없이 공수처에 통보를 해라. 이런 데 법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압수수색 이전에. 그렇다면 이게 공수처에서 보고 이게 그 사건을 우선 처리권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공수처로 넘겨라. 이러면 이게 넘기되는 거예요. 아니 안 넘기면요? 그 법에 넘기라고 돼 있으니 그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안 넘기면 그건 불법이죠. 그럼 공수처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안 하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수처가 하는 신용만 내고
뭉개면 그럼 이게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야당에 대해서는 과잉할 수도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법조인인 서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여쭤봤던 것처럼 네. 서 변호사님도 또 우려하신 것처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더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거기에 제한 조항들이 있어요. 일단 공수처장 임명도요. 이게 지금 구성되는 7명 중에 6명의 의결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들어옵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동의 안 반대하면 하면은 안 된다는 공수처장은 아예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기소 범위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공수처의 기소 범위가 검사, 판사, 경찰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검사, 판사, 경찰은 그동안에 자기 식구 감싸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공수처가 전담을 해서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 나머지 공직자들은 기소권이 없어요.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을 한번 통하게 돼 있죠. 예. 나머지는. 그리고 그 범위는요. 원래 저 여당에서 만들 때는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검사, 판사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들어오고 고위공직자가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은 기소 범위는 검사, 판사, 경찰에 국한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 좀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무슨 일을 할 때 관계기관에 다 통보해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경쟁이 되고 경합이 되니까. 또 조정도 될 수 조정도 있겠군요. 되고. 뭐 중첩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 경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배타적 권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우선권은 있습니다. 우선권. 예. 그렇지만 공수처가 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좀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맑은 윗물을 좀 만들어 보고 견제받지 않는 검찰하고 법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의도만 보게 되는 것인데 예. 정치적인 의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인가 이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예. 이 부분이 절차적인 문제는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회 오래 있어봤지만 수정안으로 낼 수 있는 조항이냐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상임위에서 의논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걸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도 따져볼 있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 변호사님 이제 얘기하시죠. 예. 김상일 평론가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24조 2항이 뭘 수정한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공수처 검사 요건이 뭐 7년인데 5년이다. 이거는 수정 맞죠? 예. 요건을 수정했잖아. 근데 이거는 신설한 거예요. 전액에 백혈은 아니든 권한이 아니든 원래 없던 거다. 원래 없던 걸 완전히 신설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지 단계에서 미리 통보해라. 그리고 이제 우선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혀 논의 없던 걸 신설해놨고 이게 수정안을 할 수 있는가 절차적인 문제 예. 하나 이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부패 대응 총량의 문제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이 부패가 있잖아요. 거기 검찰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하고 경찰도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패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총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법을 보면 공수처가 이게 가져가 버리면 몇십 명 있는 근데 검찰도 못 하고 경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걸 공수처 인력이 적고 수사 능력도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과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대응하는 총량이 늘어나는 거냐. 이런 이제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 그럼 이게 윗물을 맑게 하는 공수처 좋은데 그렇다면 절대 중요한 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정말 이게 고위공직자 다 부패를 척결하면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공수처장 임명이 검찰총장 임명보다 더 이게 권력으로 독립됐느냐. 검찰총장도 이게 추천위원회나 여러 개 구성되죠. 근데 공수처장도 뭐 7명 해도 야당 몫이 2개인데 그중에 1+4 보면 하나는 다른 야당인데 이중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한국당이 임명하는 거는 1명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든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도 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게 대통령 직속의 권력의 충견 하나 더 만든다 해서 뭐가 이게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완전하게 독립해서 국회 동의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이게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검사를 추천하게 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다 한다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검찰이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시청자들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당이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실 검찰총장 추천기구라는 건 있지만 사실 권력자의 의지대로 검찰총장이 임명되었던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봤던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권력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제 개입 여지가 어느 쪽이 많으냐 덜하냐를 따진다면 예. 공수처장이 앞서 우리 김상희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그 추천이 7명 중에 2명은 야당 몫이고 그중에 또 이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책 독립을 훨씬 더 공수처장이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공수처법을 논의하게 됐느냐. 사실 검찰이 그동안 잘 해왔느냐.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이 이제 아주 불편부당하게 진짜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걸 다 잘해왔다는 측면에서 말씀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항상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의지대로 하다가 권력이 힘 빠지면 또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해왔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아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하시면 박수를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이 제도적 변경에서 여러 가지 좀 절차상의 여러 가지 과정상의 어떻게 보면 이런 조금 이 시비 뭐 논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아예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이 논의 아예 안 돌았다는 겁니다. 예, 예. 이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논의에 빠진 상태에서 딴 쪽에서 논의한 부분들, 고심에서 논의한 부분들은 예. 무조건 대관시한다? 예.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좀 보태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가장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직권남용죄라는 거를 과거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런 걸까? 그랬더니 보면은 고위공직자나 검찰 법원을 스스로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퉈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검찰이 최근에 피의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소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보면 똑같은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 심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공수처가 아까 얘기했어요. 뭉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뭉개면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 그렇죠. 직권남용 남용이 이렇게 되는 되잖아요. 거죠. 예. 이 죄들이 이제 판례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상호 견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호 견제가 일어나는 권력기관들을 만드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면 이거에 대한 기소권의 범위는 검찰과 법원, 경찰 고위직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검찰개혁안에 사법개혁안에 들어있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제 물론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의 이제 검찰한테 모든 걸 지휘를 받는 이 시스템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예, 약간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경찰도 이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경합적으로, 거고 여기 공수처가 또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세 소위 말하는 이제 수사기관들이 이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검찰한테 집중되는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네. 그걸 노리는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서 변호사님 뭐 좀 더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유머로 농담으로 한번 반박해 보면요. 이제까지는 이제 차재훈 교수님 말이 맞아요. 뭐냐면 이게 그동안 검찰이 사내이 잘못해온 거 맞아요.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사내이 그 춘풍처럼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예. 죽은 권력한테 가혹하게 물어뜯는 게 검찰이 맞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이게 살아있는 청와대 권력을 치니까 이제 공수처 처음에 초기에는 윤석열을 이용해서 보수 쪽이 다 치잖아요. 그때는 공수처 없었죠. 예. 지금 이게 반대로 치는데 제가 농담이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여론조사 인용을 못 하는데 저도 신문 칼럼에서 본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한국당에 어느 누굴 후보를 내도 민주당 후보한테 대선에 지는데 어떤 분이 윤석열을 딱 한국당 후보로 이었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렇게 마침 검찰이 제대로 살아있는 수사하는 단계에 왜 이렇게 검찰을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반론 짧게만 하나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거 윤석열 검찰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식구에 대한 예.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청문회 때 사실 저는요, 윤석열 총장 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윤대진 검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 고위공직자가 후배 됐어요. 검사였죠? 후배 검사에 예. 대해서.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공수처는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효한 제도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 윤석열 검찰이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를 좀 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나중에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현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로 좀 저희가 다뤄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엔 올해 국회를 좀 평가를 해보고 내년 또 정치권을 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정치권이라고 하죠. 국회로만 딱 하면은 너무 내용이 좀 빤할 것 같아서요. 국회 그 다음에 뭐 청와대 이렇게까지 좀 한 건에 다 묶어서 얘기를 좀 평가를 올해 한 해 한국 정치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를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먼저 한번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시면요.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정치는 대화 타협의 예술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대화 타협 더 나아가서는 협치라는 부분이 완전 실종된 한 해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과 또 불편한 마음 그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더 키운 한 해가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번에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후임 총리를 지명하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협치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이 지금 신임 총리가 협치라는 대목도 잘 이루어 나가실 걸 저는 바랍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협치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지난번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더니 국민의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통합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그 말씀은 좀 초심을 좀 더 좀 새기는 내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올해 결산 내년 얘기는 다시 따로 예. 여쭤보겠습니다. 전망이 돼야 되니까. 자, 우리 김평론가님은 올해 정치 올해 어떻게 보셨어요? 결산을 좀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얘기했지만 인생이 덧없는 것처럼 민생을 외친 것이 덧없었다. 예. 다시 말해서 20대 국회는 민생 무상한 국회였다. 인생 무상이 아니라. 말씀 이런 재밌네요. 얘기고요. 민생무상. 예. 두 번째는 누가 잘하나 이걸 해야 되는데 잘하는 걸 기준 삼아서 더 잘하려고 하는데 누가 못하는 걸 기준 삼아서 해온 그러니까 남보다 더 못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변명으로 일관된 삐뚤어진 기준의 국회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게 오지의 국회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오지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오즈라는 마법의 나라가 있는데요. 아, 오지의 국회. 예. 오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머리가 없고 그 심장이 없고 예.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었고 그다음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예. 그거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심장이 없었던 국회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어록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 오지의 국회라는 말도 제가 저기서 오지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아주 사람들 잘 못 가는 오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즈군요. 오즈의 마법사 할 때 오즈. 예.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 또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서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제가 이게 그 BC 3000년의 문서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예의도 없고 막 비판하더라고. 지금도 그때도 요즘 젊은 애들, 지금도 요즘 젊은 애들 똑같듯이. 근데 이 국회도요. 네. 제가 옛날 기록을 다 봤더니 항상 이번 국회가 역대 최악이다. 역대 최악이다. 그래요? 이렇게 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 진짜 이번 국회는요. 역대 최악이에요. 근데 역대 최악인데 이게 양비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잘못이다. 네. 왜?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 취임사에 초심을 잃었다. 예. 제가 보기에 대통령 취임사 중에 딱 하나만 실천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전대미문의 잘못된 것들만 계속 나오지. 예. 근데 국민 전체 대통령이 되겠다부터 나머지는 전부 이게 실천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초심을 잃은 거. 예. 이게 가장 원인이다. 이런 분. 예. 자, 이제 내년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치에 꽂힌 선거가 내년에 있죠. 그래서 내년 총선 21대 총선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우리 경제 비롯한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또 선거가 될 것으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좀 의미를 두고 내년 총선까지 상황들 한번 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내년 총선 전망, 내년 정치권 전망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말씀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나쁜 이게 대한민국의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내년 총선은 바로 이제 이 거대한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게 그 제주 복주 국민의 민심은요 배를 이게 띄우기도 하지만 예. 분노한 민심은 이게 그 배를 뒤집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 있죠.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이게 그 현 정권의 독주나 정말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민심은 더 끌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내년 총선은 결국에 그 자유파, 보수 이런 데 국민의 거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현 정권에 대한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전망까지 좀 들어봤고요. 김상현 평론가는 내년에 정치권 총선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좀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자꾸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게 양비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양비론은 내 편과 내 편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요 내 편이 명확하지 않아요. 네. 일반 국민과 평범한 국민들이 있고 상식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있어요. 근데 진영 논리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면 양비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왜?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반 국민, 평범한 국민은요 그런 삐뚤어진 기준이 아니라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못 하나로 했기 때문에 별로 평가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남은 4개월이.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왜 자유한국당한테 표를 주질 못하고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대안으로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메신저 거부 증후군처럼 자유한국당이 하는 얘기는 메시지 자체로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총선은 지금부터다. 그래서 예.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각 얼마나 당들이. 물갈이를 하고 예. 어떤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게 하나의 그 기준이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미래 비전과 가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잘하느냐, 예.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하느냐 이것이 될 것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민심에 다가가느냐라는 예. 어떤 하심의 자세가 있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선거를 가를 것이다. 왜? 그동안은 서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국민들한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그게 어느 당이든 간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이렇게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지난 한 해를 아까 방금 해고하면서 그러니까 대화 타협의 실종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책임이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저는 모든 책임이 대통령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그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는 야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그 선거법 협상 그리고 검찰 개혁에 관한 협상 이 테이블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강성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가 지금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 과연 저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 유권자의 심판의 관문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예,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는 항상 양날개를 갖고 그렇죠.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이건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그러니까 우쪽에 있는 약간 오른쪽에 있는 이 보수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는 상당히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화 타협이 실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또 다른 가장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인 이 보수 야당이
그 지금 앞서 우리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 과정에서 얼마만큼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비단 보수 야당의 성적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그러니까 이 지금 발전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자주운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보수 야당의 예. 저는 분발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은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막 같은 주문이 네. 필요할 겁니다. 민주당이라 해서 뭐 아까 우리 김평론가님도 얘기했지만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좀 더 실망감을 선거법을 개혁하는 개혁 의지가 자꾸 퇴색되는 게 아니라 지적을 받았던 것도 또 민주당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아마 좀 남은 4개월 동안 좀 충분히 깨닫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공천이라든가 좋은 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준엄한 그런 판결, 심판을 받을 준비들을 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의 정치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국회 전망해보고 내년도 총선까지 한번 미리 내다봤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권덕진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0시간가량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몰려든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곧바로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취재진의 인터뷰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당시 감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4시간 반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범죄 혐의가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황, 조 전 장관 범행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월요일 금요일은 최순애 시사평론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영장이 기각이 됐고 판사의 영장 관련된 얘기를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근데 범죄의 소명은 됐다. 죄질도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영장 기각은 혹시 평론가님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뭐 구속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기각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전망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 부인이? 예, 저 그런 정황을 더 물론 이제 법원이라는 게 법리로 뭐 근거를 갖고 뭐 결정을 하는 거지만 예. 사실은 이런 어떤 전국 상황에 이런 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판사도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경우에 검찰의 수사가 사실은 이제 제3자 개입,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제3자 개입이잖아요. 누가 과연 조 전 장관, 그 당시에 민정수석에 청탁을 했을까? 지금 사실은 권력 실세들, 친문 중심 인사들이 다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경동지사, 언급하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하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그렇게 향하게 되면 사실 정권 입장에서는 이 총선을 앞두고 이 검찰 수사가 되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예. 네, 특히 이제 총선 전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아울러 지금 하명 수사 내지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도 같이 병행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조 전 장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검찰의 어떤 수사가 사실은 정치 상황과 내년 총선을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를 사실 현 정권에서는 부담스러워했을 그러네요. 거란 생각이 들고 네. 뭐 이거는 그냥 뭐
뭐 우리가 그냥 뭐 감나물려 평범하게 얘기하는 게 법원도 사실은 그런 거를 전혀 배관시할 수 없는 상황 아이,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는 불구속, 그러니까 기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죠. 근데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구속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구속을 안 시킨다고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이거는 그렇죠. 분명히 예, 아닌 다른 물론입니다.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추가 질문 드릴 게 범죄 혐의 소명됐다, 죄질이 나쁘다라는 판사의 얘기가 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가면은 이제 재판에서 유죄 쪽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았냐 이런 해석도 그래서 나오더군요. 지금 현재 법원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을 구속시킨 법원 판사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을 이제 알 거란 말이에요. 개인 비리 혐의, 예. 비위 혐의를. 근데 이제 그 조 전 장관이 그거를 얼마큼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예. 판단이란 이유로 감찰을 이제 중단한 거. 검찰 쪽에서는 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은 중단이 아니고 정상적 범위 내에서 내가 종료를 시킨 거다. 정무적 판단을 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검찰이 그 공소장에 쓴 거를 봤을 때 그럼 이것이 과연 그 정상적 범위 내에서 정무적 판단이었냐를 봤을 때는 좀 아닌 판단이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법원은 증거에 따라 이제 판단을 했을 네. 텐데 그 부분은 사실 향후 검찰 수사가 예. 어떻게 될 거냐, 다시 그 증거를 더 확보해서 뭐 네. 영장 청구를 예. 다시 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지 그거는 이제 과정은 좀 남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법원의 판단도 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직무유기라는 네. 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지 않고 같으면 정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판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뭐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전망하는 건 사실 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니까 질문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건이 조 장관이 좀 연루된 앞서 말씀하신 네. 세 가지 수사잖아요. 네. 지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유재수, 그다음에 가족 문제, 그다음에 그 울산시 선거개입 문제까지 네.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혹시 전망이 되시나요? 일단은 이제 뭐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엄청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의 고민은 저는 이제 정황과 분위기가 지금 이제 공수처법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좀 맞물려 있어서 경찰이 지금 어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 그 24조 2항이 삽입된 거에 대해서 엄청 격앙된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공수처가 마치 이제 상부 기관처럼 돼버리는 거고 네. 검찰의 수사 상황, 그러니까 어떤 첩보를 인지만 해도 다 공수처에 지금 통보를 해야 될 상황인 거라기 때문에 그게 고위 공직자만 해당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전과 달랐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전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 중에 만약에 공수처하고 중복이 될 경우에는 공수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뭐 그냥 이첩할 수 있다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검사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뭐 그냥 이첩할 수 있다 이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이 수사 중이 아닌 어떤 인지 상태에서도 공수처에 통보하라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이제 격앙된 반응을 좀 보이는 거고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건데 검찰도 동의를 했고 예. 근데 왜 이거를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24조 2항을 이제 추가했을까라는 네. 사실은 의구심은 좀 들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검찰도 이제 어떤 감정이 있고 지금 예. 사실은 이제 권력 핵심부 내지는 지금 정부 여당하고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대립구도 신기루가 있죠. 예. 있는 거 상태에서 예. 조 장관의 저 영장 기각 자체가 되게 이제 뭐 수사의 어떤 그거를 이제 길을 꺾는 예.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든지 이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본인의 어떤 정당한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네.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검찰은 이거 처음에 기소할 때 그 청와대에서 충분히 이제 이 비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이제 어떤 확신을 심리적인 확신을 가졌다고 네.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이제 뭐 신발끈을 다시 조여맬지 이거는 아마 오늘 내일 이제 공수처법 통과 향후 며칠 내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아마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죠. 뭐 지금 뭐 민주당하고 이제 한국당, 바른미래당 각각 이제 이 조정근 장관 영장 기각된 거라서 좀 뭐 코멘트들은 나왔는데 뭐 정치권들의 평가 반응 뭐 한마디로 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짧게. 민주당은 뭐 아주 합리적이고 예, 예, 예.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예. 환영하는 거고 한국당은 뭐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청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확실히 편이 그러니까 갈라져요. 한국당은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거고 예, 예.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우리가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임동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압수수색하는 날 일본 출국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도피설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 임동호 전 네. 최고위원이 나 도피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군요. 좀 근데 시점은 조금 뭐 애매해요. 약간 예.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4일 날 자택 압수수색할 때 본인이 참관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봤었다? 네, 예.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배를 타고 그날 밤에 이제 일본으로 갔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시간적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압수수색이 먼저인 터라 본인이 아마 집에서 그거를 보고 갔는지 참관했던 서른이 있는데 이제 확인이 아직 안 네. 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렇게 이제 미리 예정된 뭐 계획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날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근데 검찰은 또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됐다 모르고 있었다가 아니라 연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빨리 귀국을 종용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28일 날 들어올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 사실 저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수사 초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어떤 하명 수사의 어떤 관계자 예. 어떤 본인이 마치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돌렸다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한 깊은 관련이 있다. 총대를 맨 예.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황은 뭐냐면 오히려 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의 어떤 피해자가 지금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뭐 참고인 신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과연 이제 그러면 그 후보를 이제 예.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개입을 했냐 이 부분이고 후보 매수와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원래 뭐 그냥 사적 관계 속에서 인사 자리를 제안을 네. 받긴 했지만 그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향후 2018년 2월에 거의 이제 송철호 그 시장이 단독 후보를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되는 단계에 다시 이제 뭐 고배 총영사 네. 얘기도 하고 이랬다고 네. 얘기를 하는 터라서 아마 이제 후보 매수와 관련돼서 이분이 어떤 이제 역할을 과연 했는지. 그리고 네. 피해자만인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이 동생하고 최측근이 어디 이제 공기업 상임이사로 갔고 또 다른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갔다는 설이 있어서 본인도 그럼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조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피의자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분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사실 참고인 신분이면 어디를 가든 말든 사실은 특별히 그렇죠. 관계는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저게 왜 도피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피의자 신분이라면 당연히 뭐 그런 의혹의 여지가 지난번에 누굽니까 그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 때 그 조범동 씨 필리핀으로 이제 도주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피의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출국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도피나 이런까지 얘기하는 게 좀 이게 또 약간 의도성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이나 예.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국 금지나 이런 거를 했고 거기는 피의자 예. 신분이라 근데 예.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예. 그냥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건데 이제 근데 예민한 시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예, 검찰이 오늘 보도로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영장을 영장 청구를 청구했습니다. 좀 했다는 거고 예. 이후에 이제 향후 송철호 시장에 대한 이제 또 조사까지도 예. 예상이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행보가 저기 이제 관심을 받고 예. 있는 거라서 28일 날 안 두르면 관심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동생설도 나오고 있는 터라서 예. 좀 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로 조금 다시 들어와 보면 어제 민주당이 그 총선 영입 인재 1호로 최혜영 교수를 이제 되게 약간 티저 광고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원래 발레리나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휠체어에 타고 있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애들 관련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자, 이 영입 1호라는 것도 상징적인 거잖아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이제 그 전부터 청년과 여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입 1호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영입 1호에 대한 내용은 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바람직하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전에 한국당이 제1야당의 영입 1호랑 상당히 이제 맞서는 내지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부가 효과를 상당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치적으로는. 한국당의 영입 1호는 박찬주 전 대장 얘기하는 전 거죠? 대장, 지금 어쨌든 입당을 했고 예. 뭐 천안 의뢰 예비 후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제 얼마나 근데 역풍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 영입 1호를 박찬주 전 대장으로 발표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민주당은 딱 영입 1호가 40세 그 장애 여성 또 그리고 여성이고. 25살에 이제 몸이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장애를 딛고 이뤄서 이제 다른 장애인들의 권익 활동을 위해서 이제 하고 그러게요. 영입 이제 분을 이제 영입 1호로 모셨다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영입 1호니까 아마 예측컨대는 이제 뭐 비례대표를 줄 가능성이 이제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권이 앞에 쪽에 있죠. 또. 그렇죠. 예. 그리고 향후에 이제 또 이제 저렇게 본인 같이 이렇게 모임 불편하거나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예. 하겠다고 하니까 정치의 이제 참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제 권력이 작동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간에 정치권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네. 제일 야당의 이제 영입 1호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찬주 전 대장으로 인해서 이제 역풍이 컸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맞불 내지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 차별성을 이제 부각시키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상징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징이 그야말로 상징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도 늘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우리 최평론가님도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그렇게 소모되는. 그러니까 그냥 총선 때, 그러니까 선거 때만 이용되고 그다음에 소모되고 하는 이런 거 한번 지적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지난해 박찬주 예비역대장 건도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은 기존 정당들이 뭔가 자신들의 개혁성이나 선명성을 부각시킨다면 어떤 특히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되거나 좀 약간 음지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들이 계속 되니까 이제 시간이 뭐 한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만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한국당도 그렇고 또 나머지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분명히 좀 중요한 원칙과 그다음에 이후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이 이번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예를 들면 기존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정치권에서 배제된 분들을 정치권에 사실 영입을 하려면 이렇게 다른 기존의 정치인들과 같이 싸우게 해서는 뭐 이게 기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라는 걸 통해서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청년이나 여성으로. 맞아요. 사실 원래 비례대표의 기능이 그거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 특히 전문성, 뭐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어떤 정치적 소외자들이나 약자들을 이제 영입할 수 있는 게 이제 비례대표긴 한데 비례대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여든 야든. 근데 어쨌든 그 티오 안에서든 어쨌든 그걸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이런 기회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한편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 티오가 엄청 작아서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통 30대, 40대 얘기를 하는데 청년의 기준을 이제 나이로만 얘기를 하지만 다 커리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의 어떤 경쟁 이 또 심할 것이고 기준도 되게 애매모호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다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40%를 이제 비례대표 40%를 30, 40대 청년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겠다라기보다 정확히는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맥락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필요를 해서 고민은 하는데 실제 막상 이제 안정권에 넣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항상 이제 딜레마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기득권자는 일단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그분들한테 주는 용기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말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 선거 때만 정치하지 말고요. 평상시에 예를 들면 청년 정치 또는 어떤 이렇게 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평상시에도 좀 당내에서 좀 자꾸 좀 이슈가 좀 만들어지고 뭔가 얘기도 되고 또 정치인들도 좀 키우고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좀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려면 드네요. 우리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정치인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예.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정당에 온 사람들은 공천 태그 예. 쓰지 않아요. 제가 예. 표현하기를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 안 준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네. 필요할 때만 밖에서만 예. 찾으니까 기존에 왔던 정당인들은 이제 되게 소외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그냥 소모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오랫동안 거대 양당, 지역구도 지역 논리에 익숙했던 정치권의 변화가 예고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또 특정 기관에 집중됐던 수사권 권력도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1년 가까운 소모적인 정쟁이 이제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수십 년 동안에는 꼭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검찰의 힘이 이렇게 세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늘 제도나 시스템을 탓합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그걸 쓰는 사람들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